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 제목이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 태세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고요. 이 지리한 싸움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어제였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신당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지리한 싸움이라고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분당은 이미 정해진 수순 같은데 그 이른바 합의이혼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걸까요? 예, 지리한 싸움이 아마 12월부터 1월 중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합의이혼이란 말이 뭐 적절치 않은데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합의이혼 대신 아름다운 이별. 그 말이 조금 더 좋게 들리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런데 의원님 이제 가칭이죠. 개혁신당에 참여하시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근데 신당 만들겠다는 분들이 국민의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을 새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무조건 신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 1차적인 목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합당을 반대하는 하고 있어서 전당대회를 저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전당대회 진행으로 인해서 합당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창당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합당을 중단한다면은 창당 작업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대표는 통합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절치 않죠. 왜 그러냐면은 합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유승민 두 개인의 합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거쳐야지 합당 여부 확정되는 것인데 알려지다시피 2월 4일째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가 되기 전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한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도 어긋난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바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무회 소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2월 4일 전당대회 여기서 이상돈 의원이 통합 의결 선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상돈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하는 논의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론상에 나온 걸 보면은 해당 행위자라고 해서 여러 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전당대회 의장 이상돈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포함된다 한다면은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최고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국민의당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 대표다라고 맞서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칭 개혁신당 물론 이제 창당이 우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쪽에 참여하시는 의원분들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안철수 대표는 이 실제로 신당 창당 함께할 의원들이 1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위원회가 할 텐데, 현재로 본다면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8분 정도, 지역 의원만 하더라도 15명 정도 돼서, 창당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창당에 이르게 되면은, 현재 중도파나 중재파 입장에서 와 있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결정하셔서 저희 개혁신당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와 이 숫자나 규모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있으시군요. 자, 근데 이 의원님 아무래도 지역구가 전남 여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을 동참하는 데는 지역 민심 그리고 나가서 호남 민심을 좀 들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역 민심, 호남 민심도 뭐 정치인으로서 뭐 관가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4.13 총선 때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로서 국민의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을 표방을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합당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은 이제 보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전혀 정체성이 다른 정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 호남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고 또 검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어제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뭘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전에 국회의원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은 갔다는 재반의 증거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국정원 측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검찰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은 거의 돈이 간 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상득 전 의원이 받았다는 그 억대의 돈 어디 있었을까요? 혹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뭐 현재 뭐 특별하게 용도에 대해서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서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에 갔다는지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측근들 여러 명이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정원에 특활비 자체가 전달된 것 자체로 문제인 것이지 용도에 어떤 부분에 썼는지까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누구에게 갔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결국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과연 닿을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또 혹은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뭐 수사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수사가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눠서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네.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특활비 문제가 나왔고 특활비 문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MB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것은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직접적 일부러 겨냥해서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사안 자체만으로 본다든지 오고 간 금액의 액수로 본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직접적으로 구속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또 이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검찰이 시도한다. 꽤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긴 합니다. 제가 뭐 검찰에 있었지만은 만약에 특활비 이 수사만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네. 특활비 이외에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스 부분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수사한 이후에 한 번에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특활비 수사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일각에서는 그럴 거면 DJ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에 그런 단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됐다는 의혹, 단서가 나온다면 해야겠죠. 예. 하지만은 단순히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추측, 의혹만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좀 밝혀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행위가 좀 도를 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분당이 도를 넘는 행위래. 도를 넘어놓고 네가 도를 넘는다고 바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분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이 분당하는 건 좀 심하잖아. 사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는 훨씬 심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하는 게 사실은 자멸행위다. 누구나 다 봤듯이 보수로 넘어가려는 이제 아예 당 자체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아무리 뭐 반문재인 해서 뭐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고 탈당해 나가가지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뒀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분당은 도를 넘는 행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지만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승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철저하게 반공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 되고 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밥은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철수는 뭔가 좀 마인드가 정치에는 아주 부적합한 부적응자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수님이 검찰에 들어가서 왜 그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 멘탈이 붕괴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 그 DJ의 정신은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한 강경파잖아요. 수구 꼴통 중에도 그런 꼴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뒤집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기 전에요. 그게 처음에 이게 노골화 됐을 때 합당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지금 나경원이 갖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대선 패배 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때 그 대표 선거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 올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개월 동안에 망가지는 과정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정도 말은 못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분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이분이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동기가 3가지가 나와요. 본인들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동기 3가지. 첫 번째가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내놓거든요. 정말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지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호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은 바른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용모순에 빠져 있는지 논리가 비논리로 점철이 돼 있고 이 비논리를 논리로 포장해서 지금 애써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철수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되는지. 들으면 안 돼요. 예, 왜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지. 일종의 이게 이제 오기 정치. 네. 계속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여. 말하는 게. 예. 탈당하게끔 사람들이 막 분당하게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법도 계속 거쳐. 예.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완전 독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자기 당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철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도는 거죠. 대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는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례대표들 중에 놔줘야 된다.
출당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면 그 신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갈라서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신사답게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안철수만 지저분하게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국민의 뜻이니까 비례대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작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보면 아까 오기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표준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오가지 핀다 그래요. 오가지. 네. 땡깡. 그렇지. 땡깡 피는. 정말 저열해요. 안철수는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이 신당 만들겠다고 나와서 지금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당적 갖고는 못하죠. 그때부터 탈당이 시작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인데 1월 달에 당 준비해가지고 2월 달 막 속전속결로 해서 당 하나 만들고 스스로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떤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서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겠죠. 어쨌건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이걸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지금 거론되는 당명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평화당. 개평당. 개평당. 딱 똑같은 거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 민주평화당. 햇볕당. 국민 속으로당. 국민 속으로당. 아이씨. 이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 듣고 표절한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든 당. 이거 국민 속으로당은 국민 속인당 뭐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딱이네요. 실제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사실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입에 오르니까 괜찮죠. 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좀 다소 긴 길이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되는 입에 잘 오르는 느낌인데 개짜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안철수를 깨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짜가 들어가는 당 이름은 항상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안 돼요. 뭐 개혁 보수신당, 개보신당이었고요. 저번에 개신당. 개짜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개짜는 여기서도 개평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안 되고 민주평화당도 이거 민평 이거 약간 민주당 쪽의 냄새가 나서 좀 이거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대표 의원이 한 말.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안철수다. 만약 박지원의 해당 행위로 본다면 당장 제면시켜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이런 것도 괜찮지. 출당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한 17명 정도가 대놓고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립파 있고 또 말하지 않는 뭐 비례의원들 중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 좀 그렇죠. 출당시켜주지 하는 이상돈 의원 같은 사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학교 때 무슨 뭐 지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때 초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하나 있대요. 자기 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안철수의 지금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반문재인 기치 내걸고 당을 분당해 나갔지만 그 당에 주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그 당으로 간 건데 송두리째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에 이념이 바뀌는 상태가 와요. 이런 정도 되면은 안철수는 그 이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용어를 이렇게 오용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영화 1987도 보고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이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념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로서의 그런 이념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확실히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만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라는 게 정말 그게 철학적 행위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1987의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님이 지금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대표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협회 자체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서도 싸우고 밥 먹으면서도 뭐 티격태격 싸우고 막 항상 토론과 이렇게 다툼이 잦은 곳이지만 딱 하나 일치단결하는 게 약자가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출동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민주주의다, 무슨 뭐 정치 철학이다, 뭐 사회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원칙이 있을 때 그게 행위로서도 어떤 말로도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보는데 안철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아무거나 다 끌어다 쓰다가 지금은 심지어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그 쓰레기당하고도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쓰겠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무 저열해, 진짜.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예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철수 머리에 가치관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아니고 단어 딱 새정치. 새정치가 뭔지는 잘 몰라. 기존에 있던 것만 다 거부하면 돼. 국회 의석도 막 줄이면 되고 그게 새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봤죠. 최저임금 관련한 안철수의 발언. 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안 내면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인드는 삼성과 똑같고.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관련한 아젠다 띄우기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막 그 자갈자갈에서도 최저임금 이야기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안철수 마인드면 여지없는 이명박 판박이에요. 그 마인드면. 예. 나중에 뭐, 겁난다, 진짜. 미리 들통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또, 안철수 이제 뭐, 부인이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갖다 쓰고, 그랬을 뻔했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다시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면, 안랩의 주가 관련한 의혹들이 정말 미친 듯이 터져 나올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실 이게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계보가 합당을 한다는 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바른정당, 바른당은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고요. 자유당하고. 국민의당은 이제 이혼해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데리고 갈 자식들을 고르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앵벌이 시킬 수 있는 자식만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안철수 말대로 국민의당이 지금 뭐 가슴으로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낳은 자식들 중에 앵벌이 시킬 수 있는 득되는 자식들만 데리고 가려고 지금 고르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눈 맞아서. 원래 이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왜 해, 근데 재혼을.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죠. 선거 때문인데, 하나는 지방선거,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내가 호남 지역 기반이 없어 아예 그중 국회의원들은 네. 그 사람들은 안철수 따라가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근데 총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와의 어떤 의리 같은 거랄까 어떤 자기를 챙겨준 어떤 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니까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안철수 따라갈 사람들 저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예. 자, 어쨌건 안철수의 그 뻔뻔함, 그리고 아주 유사한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